그러니까 이종찬과 최재영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종북 목사입니다. 근데 이 최재영의 커넥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네. 사실 이 커넥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최재형과 연관이 있더라,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거의 뭐랄까 그런 어떤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급발진하죠. 급발진. 예, 이념 전쟁, 뭐 급발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을 완전히 지금 뭐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주장들이 참 굉장히 이종찬이라는 사람의 지난 전력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는데 뉴데일리가 특종을 했어요. 단독 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통일 TV를 다시 송출하게 해달라라는 네. 부탁이에요. 네. 그런데 그 통일 TV가 왜 끊겼느냐? 사실은 그 KT에서 하는 IPTV의 한 채널이었는데 워낙에 종북, 친북 그런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KT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 KT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송출을 금지했거든요. 그걸 다시 재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내용과 그 인원들을 제가 다 봤더니 정말로 종북 인사들이 만든 종북 컨텐츠라더고요. 근데 바로 여기에 상인 고문으로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그 시작부터 방송 개국부터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종찬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종찬이 1936년 4월 29일에 네. 상하이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상해에서 태어났는데 네. 왜 상해에서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종찬의 할아버지가 그 이회영 선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자의 자손으로서 네. 그 상해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땅을 밟은 거는 1945년이에요. 해방된 이후에 1945년에 네.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는 다 한국에서 다녔는데 네. 이종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제가 봤을 때 중앙정보부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찬은 그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런 다음에 뭐 대학 안 가고 네. 그 육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육사를 가서 육사 16기예요.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육사 11기니까 네네. 5년 후배고 장세동 안기 부장이 16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종찬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그 중앙정보부를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종찬은 중앙정보부 창단 멤버고요. 중앙정보부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있다가 1971년에 소령으로 예편했거든요. 네. 소령으로 예편한 다음에도 계속 중앙정보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5.18, 5.17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1980년도에는 네. 중앙정보부의 총무국장이었어요. 네네. 굉장히 실세였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앙정보부의 기조실장도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중앙정보부가 이름이 안기부로 바뀌었잖아요. 네. 국가안전기획부로. 네. 안기부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국가안전기획부가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국정원의 초대 원장이 이종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그 다음에 선배님 대학 다니실 때 그때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때는 민정당의 국회의원이었어요. 11, 12, 13, 14대 4선 의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80년대. 예. 그 민정당의 초대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민정당의 사무총장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DJ한테 넘어가 가지고 DJ 쪽 넘어가서 이제 그 DJ 밑에서 안기부장 국정원장을 갖다가 했는데 네. 종합적으로 하나를 딱 보면은 중간에 국회의원 뭐 정치를 했지만은 시작과 끝은 무엇이었다? 중앙정보부였다. 네. 중앙정보부로 시작해서 국정원장으로 끝냈다. 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특히 50대 대학 다니고 그랬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앙정보부 그러면은 보수 중에 보수지. 네. 쉽게 말하면은 꼴통 보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종찬 하면 중앙정보부니까 이종찬 하면 완전히 꼴통 보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찬은 쉽게 말하면은
중앙정보부로 들어갔을 때는 이른바 뭐 공화당, 민정당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나올 때는 민주당의 국정원장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종찬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8.15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급발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뇌리 속에 딱 갇혀져 있는 거는 민정당 그 사선 의원 한 민정당 사무총장 한 그러한 이종찬 중앙정보부 출신의 그러한 이종찬 그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이종찬은 변신했어요. 네. 어떻게 변신을 했느냐? 네. YS한테 1992년에 도전했다가 그 패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싹 갈아타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DJ한테 갔죠. 곧장 DJ한테는 못 가니까 그 중간에 어디를 갔었느냐? 정주영 회장한테 갔었다고요. 네. 정주영 회장이 출마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민자당 탈당한 다음에 새한국당이라고 하는 걸 창당한 다음에 정주영을 갖다가 지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한국당이 민주당에 흡수되면서 새정치국민회의가 그게 이제 창당이 됐고요. 새정치국민회의 그 부총재를 갖다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7년에 DJ가 대통령이 될 때 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장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DJ가 당선되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하고 DJ가 대통령 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기부장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변신의 귀재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알아야 우리가 이종찬은 무조건 보수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 프레임으로부터 네. 탈피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알아야 지금 특종으로 나오고 있는 네. 최재형 이른바 목사 저는 네, 목사라고 네. 생각도 안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이른바 형식적인 목사인 최재형과 이종찬이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 국정원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부터 조금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겠습니다. 국정원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국정원에 있는 국정원 그 직원들이 네네. 이종찬은 국정원 일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지만 전신이 그럴 정도로 국정원 사람이다. 완전히 국정원의 하나의 대선배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무엇 했는가에 대해서 중앙일보를 찾아봤더니 대북공작 휴민트 남한에는 3,000명을 숙청하고 북한에는 250명을 숙청했다. 98년. 자, 1998년은 어떤 해죠? 1997년에 DJ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예요. 첫 번째 해가 1998년입니다. DJ의 첫 번째 해 거기서 안기 부장을 국정원장인데 지금 국정원장으로 통일합시다. 네네. 국정원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북 공작 팀에 581명을 자릅니다. 네네. 581명 숙청을 해요. 휴민트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0년도 초에 북한의 우리 계급으로 얘기하면 소령이 탈북을 하는데 그 소령이 탈북해서 지금 국정원에 가서 진술하고 한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네네. 바로 98년도 그러니까 98년 4월부터 우리 581명을 지금 대북 공작 요원을 다 잘랐거든요. 그런데 98년 10월부터 북한에서 엄청난 숙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고위 간부부터 시작을 해서 250명이 처형을 당한대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의 그건 이미 알려졌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의 증언은 뭐냐면 그때 자기가 보위부에 들었는데 보위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명단을 넘겨줘서 북한 남한에 협조하는 그런 휴민트, 그러니까 휴민트 우리나라식 표현이지만 간첩들을 다 색출해 갖고 그때 당시에 처형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즉 이것이 맞물리면 중앙일보도 이 두 기사를 좀 맞물려서 얘기하는 건데 이 두 팩트를 그러니까 남한이 총 3,000명이 숙청되면서 대북 휴민트와 남한에 협조했던 사람들 정보원들을 북한도 250명을 숙청을 했다. 즉 명단을 넘겨준 네네.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누가 벌였느냐? 이종찬이 사실 국정원장 시절에 벌인 일이다. 네네. 라고 이 국정원 당시에 또 국정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죠. 네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네네. 그거야말로 간첩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통일TV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통일TV의 상임 고문이었죠? 하고 뉴델리의 기자가 지금 이종찬에게 묻습니다. 반론권을 줘야 되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종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몰랐던 일이다. 아마 통일TV가 내 이름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몰래 사용한 것 같다.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연합뉴스. 제가 연합뉴스 2018년 9월 19일자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통일 전문 채널 통일TV 본격 개국 준비 준비위원장의 진천규. 진천규가 누구인지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뭐죠? 우리는 국가기관 적입니다. 통신사입니다. 물론 이제 민간 통신사가 이제 뉴스원 다 생겨나긴 했지만, 네네. 전두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일한 통신사로 지금 자리매김했었죠. 그 연합뉴스가 기사를 쓴다는 건 이건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거의. 네네. 이 공식적인 내용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여기에 통일TV 이 TV 준비위원으로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 이종찬 국정원장,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이 상임 고문으로 참여했다라고 2018년에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네. 이 기사를 몰랐다? 아니,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지도 않고, 네네. 그냥 이 명단 제출에 그냥 이름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연합뉴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사까지 났는데, 잔치는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이 기사는 연합뉴스만 실린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연합뉴스가 시작으로 해서 전 언론, 특히 좌파 언론에 다 실렸어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부터 시작해서 오마이뉴스, 통일TV를 선전해야 되는 매체들마다 미디어오늘 전부 다 이종찬이 상임 고문이라고 다 박혀져 있었다. 네네. 2018년 기사에. 그런데 지금 발뺌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최재형은 여기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럼 대표는 누구냐? 진천규입니다. 진천규가 누군가요? 자, 진천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진천규는 사진 기자였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진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저기랑 똑같아요. 최재형이랑 미국에 와서 미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네. 왜 미국 국적을 획득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못 가잖아요. 그때그때 다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국적으로 해서 북한을 그냥 드나듭니다. 계속. 네. 그래서 스스로 평양 순회 특파원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해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 막 그 선전하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올리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국농정이라는 곳인데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쓴 북한 순례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북녘의 소학교 창조형 인재 육성의 산실. 네네. 북한의 소학교가 창조형 인재 육성을 하는 산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태권도도 배우고 여기는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지금 저기에요. 보니까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발레도 하는 모습,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노력하더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기사는 뭔지 아십니까? 진천규와 황선의 통일 이야기라는 세미나를 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북한과 2018년의 전망. 황선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세요? 기억이 나요. 예. 이름이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네네. 정말 나는 이 부부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부야말로 정말 그냥 종북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종북입니다. 한총련 대표가 돼서 네네. 어떻게 되느냐? 저기랑 임수경이랑 똑같아요. 임수경 이후에 더 사실 굉장히 북한에 가는 게 막혀 있었는데 몰래 북한에 루트를 해갖고 북한의 태양절부터 온갖 행사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황선이 유명해진 건 뭔지 아세요? 이 부부가 모두 다 종북인데 출산 투쟁을 합니다. 네네. 기억나요. 예. 북한에서 아이를 일부러 낳기 위해서 네. 임신한 거를 알리지도 않고 북한에서 행사를
저기 그 산딸에 일부러 북한에 가갖고 이 인민의 아들, 그러니까 북한의 아들로 이 인정받기 위해서 출산을 북한에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왜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왜 저기를 보내잖아요. 그 응원단 보내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아시안 게임인가요? 음. 그래서 응원단을 보냈는데 응원단이 탄 버스에 그때 이제 기사 나오고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버스를 쫓아가면서 수령님 만세! 우리가 뭐 수령님을 보위하겠습니다! 하고 고함을 지른 게 이 황선의 남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사도 나왔고요. 뭐 그냥 황선과 그의 남편 그러면 그냥 그래 북한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뭐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정도의 대표적인 종북 인사입니다. 그 두 사람이 북한 관련된 이 선전을 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칭송하느냐? 북한이야말로 의료의 어떤 천국. 전 인민이 전부 다 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소학교, 창조, 산시대하고 얘기하듯이 교육을 의료와 교육을 정말 인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상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세미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진천규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고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 KT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송출을 금지한 그 방송에 고문으로 있었다. 네네. 어떻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 국정원의 일기라는 사람, 평생을 사실 대북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그런 종북 인사들이 득식을 되는 그런 방송에서 고문을 하고 지금은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최재형을 그냥 그 미국에 있는 흔한 목사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런데 통일TV 부사장했다고 하는 건 요번에 처음 알았고요. 네네. 최재형이 몇 년생이냐면 1962년생으로 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199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거죠. 네네.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을 안양대 신학대 나오고 안양대 신학과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안양대에서 다시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고대 교육대학원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간 다음에 미국의 미주장신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총신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미국의 플로신학교라고 유명한 학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선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대요.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최재형이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이것도 좀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 학비 같은 걸 어떻게 냈지? 그것도 좀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1995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시민권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민권자 받자마자 1998년에 NK비전 2020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찾은 처음 그 최재형의 방북기 같은 걸 딱 봤을 때 네. 최재형이 처음으로 북한에 간 거는 2014년이에요. 네. 2014년 그 전에 갔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최재형의 흔적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 눈에 띈 제일 먼저 간 거는 2014년이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재형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북한은 정당한 나라다. 그다음에 미국이 사악한 나라다. 그다음에 뭐 김정은은 그 혈통으로 수령이 된 게 아니고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고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뭐 수령에 의해서 뭐 낙점된 것이다.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뭐 남한 교회는 가짜 교회고 북한의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남한 교회는 미국식의 번영 신학, 성공 신학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가짜다. 북한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뭐 철저하게 보장한다. 그다음에 다만 유동성 있게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헛소리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네.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딱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통일TV 부사장이라고 하는 걸 딱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최재형의 방북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냐? 통일뉴스라고 하는 한번 쳐보세요. 저기 지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네이버 들어가서 통일뉴스 딱 치면 거기에 최재형 관련된 그 아이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최재형 목사의 남북사회통합 방북기라고 하는 게 쫙 나와 있는데 그게 몇 편이 있는가? 제가
제가 일일이 다 세봤거든요. 네. 다 세봤는데 제가 뭐 노안이 와가지고 몇 개 빠뜨렸거나 좀 그 잘못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일일이 다 세본 바로는 최재형 목사의 방북기가 2014년 11월 17일부터 네. 2019년 3월 4일까지 5, 6, 7, 8 4년 반 동안에 몇 편을 올렸느냐? 101편 올렸어요. 어허. 그래야 제가 그 101편 다 보지는 못하고 네. 그 중에 몇 개 이제 제목이 자극적인 거 네. 한두 개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5년 1월 19일에 최재형이 미군에 의한 학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미군이 무슨 학살을 갖다가 했냐. 그 다음에 지금 나라가 그때가 2015년이거든요. 네. 2015년에 무슨 미군이 학살을 하고 있냐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딱 읽어봤더니 내용이 가관이에요. 진짜 볼만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쉽게 말하면 매향리에 사격장이 있거든요. 아, 네. 이 사격장은 미군에 의한 최악의 인권 유린이다. 네.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이 10만 건 이상의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저 결정적인 거는 메가더 장군을 누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네. 히틀러하고 똑같은 사람이래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최재형이. 네. 메가더는 히틀러 같은 사람인데 남조선에 메가더 동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이 글을 보고 딱 생각난 게 옛날에 종북 그런 그 단체들이 우르르 그 인천 같은데 몰려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메가더 동상 그 끌어내리기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 글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재형 같은 사람 눈에는 인천 상륙 작전은 미제에 의한 인간 사륙 작전이었다. 네. 그 다음에 6.25 있을 때 제가 이제 증도에 갔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증도가 어디 있냐면은 신안에 있어요. 네. 그 전라남도 신안. 네, 네. 그 DJ가 태어난 그 곳이 신안 그쪽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신안에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증도 같은 곳에서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막 그렇게 이제 전도를 갖다가 한 네. 거예요.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가 어떻게 그 돌아가시느냐, 순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퇴각하는 인민군들에 의해 가지고 죽창에 찔려 가지고 돌아가세요. 예. 그런 게 쫙 그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최재형 목사라고 한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을 다 감아버리고 6.25 때 학살은 누구에 의해서 자행되었느냐? 네. 미군, 국군, 경찰, 우익 반공단체에 의해서 6.25 학살이 그 자행이 됐고, 네. 물론 인민군, 빨치산, 좌익들도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게 있기는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 미군, 국군, 경찰, 우익 반공단체의 학살이 훨씬 더 많았다. 네. 훨씬 더 많았다. 네. 뭐 이런 글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글에 뭘 써놓냐면은 네. 어머니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네. 그 최재형 목사 고향은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이잖아요. 양평. 네네. 양평에서 어디냐면은 양평에 석장리라고 있대요. 네네. 양평 석장리에 7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제가 몇 년생이라고 그랬습니까? 62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가면 6.25였습니까? 6.25 끝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때였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네. 자기 어머니가 네. 6.25 때 그 양평에 네. 그 일사후퇴 때 네. 지평리 전투, 용문산 전투 이런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양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공군이 이렇게 폭탄 같은 것들도 많이 투하하고 그랬겠죠. 네. 그런데 하루는 그 폭탄이 그 최재형 목사 살던 집에 장독대 부근에 투하가 돼가지고 네. 어머니 가슴에 폭탄 파편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박혔대요. 네.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태어난 건 1962년이니까 네. 그때 그거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마치 그거를 자기가 본 것처럼 쓰면서 그러면서 10년 후에 태어난 나는 어머니의 그 가슴을 갖다가 그 젖을 먹을 때 쇳물이 들어간 젖을 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군을 용서할 수가 없다. 네. 그 막연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데 미군들의 범죄를 갖다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적개심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남북 분단 통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화 통일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그냥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많은 한인 목사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네, 네. 통일-TV 부사장 했었다면서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2020년 네. 11월 26일에 네.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이라고 하는 거를 네, 네. 그 최재형 목사가 만든 NK비전 2020의 한 그 섹터로 네. 한 그 분과로 남북평화미술전을 갖다가 개최를 했는데 네. 그때 축사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김두관. 네. 또 누구냐? 윤우덕. 네. 또 누구냐? 박정. 장영달. 아, 네. 이런 사람들이 축사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런데 그러한 최재형이 부사장이었던 통일TV에 그때 상임 고문이 누구였느냐? 그 뭐 정세현 같은 사람은 뭐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는데 권영길도 그렇고요. 거기에 이종찬까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야 눈이 확 떠지면서 이종찬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가 민정당 때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정보부 들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정당 만들어지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민정당 만들어지니까 민정당 창당 멤버가 돼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4번 했고 그 다음에 정권이 YS 거쳐가지고 DJ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는 안기부장 국정원장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대 대선 때는 누구를 지지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문재인 캠프의 선대위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대 때 지난 그 대선엔 또 누구를 지지했느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 36년생이니까 지금 네. 88세인데 네. 아주 그냥 뭐 그 좌우를 갖다가 넘나들고 뭐 남북을 갖다가 넘나드는 아주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목리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밀었던 독립관장으로 밀었던 광복회 부회장 김진이라는 김구의 손자라는 그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밀었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자 아이고 내 아들의 친구라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갖 그런 지금 비토를 놓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 말씀드린 통일TV를 찾아보고 고문이었다는 걸 딱 본 순간 이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을 증오하고 김구를 추앙하는 좌파들의 생각은 딱 이겁니다. 통일TV잖아요. 이승만을 왜 싫어합니까? 통일의 적이에요. 북한의 그런 적화통일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한미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데 혁혁한 그런 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김구는 왜 이렇게 추앙을 하죠?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의 꼭두각시가 된 그걸 지금 좌파들은 굉장히 미화하잖아요. 북한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짜여진 그런 인민대회에 그저 옆에서 박수만 치고 돌아왔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김규식 같은 사람 내가 왜 김일성에 놀아났는지 부끄럽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김구도 역시 그 이후에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북한에 간 건. 근데 좌파들은 아직도 추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이 입에서 나오는 이 밀정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김구를 죽이려는 음모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종찬의 본 마음이었다. 문재인을 지금 고문을 하고 했던 그런 본 마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종찬 회장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이철우 교수인데 교수. 예. 이철우 교수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에요. 네. 서울법대 79학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네. 또 누가 있습니까? 판사 중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에요. 네. 그런데 김선수 대법관은 대법관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판사 경력이 없는 유일한 대법관이에요. 민변 출신이었나요? 민변 출신이고 네. 그런데 김선수 대법관이 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거든요. 네. 수석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3차 시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어요. 왜 적지 않았느냐? 네. 시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조국 교수하고 그 굉장히 가까웠던 서울대 법대에 네. 한인섭 교수라고 계셨는데 네네. 한인섭 교수도 시위 전력 때문에 네. 사시 2차 합격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네. 그런 그 김선수를 그 시위 전력에
합격에도 불구하고 신원 보증서 주면서까지 그 합격 3차에 합격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누구다? 누구? 그게 이종찬 의원이에요. 요. 이종찬 의원이 아들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내 그때 민정당의 아하. 핵심적인 그 의원이었는데 네. 여당의 핵심 의원이었는데 김선수 모르겠고 나는 우리 아들 친구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 성열이 하고 다 이렇게 그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선수 선수 합격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합격해라 합격시켜줘라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말아라. 네. 그래가지고 김선수 대법관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네. 연수원 성적도 좋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사법시험 수석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임관하지 않고 쭉 그 민변에 거의 조영래 변호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김선수 대법관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선수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때 그다음 초임 변호사 때 했던 게 뭐냐면 노동법 연구회고요. 네. 그 노동법 연구회의 1년 후배가 누구냐? 사법연수원 1년 후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재명 변호사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건 걸렸을 때 그때 김선수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 관련된 사건 맡아가지고 변호를 갖다가 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사건 올라갔을 때 그때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피해가지고 나는 이재명하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건 맡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종찬 그 회장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누구죠? 며느리가 지금 질병청장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의 그 부인 사모님이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이렇게 커리어도 다 좋고 그러시던데 네. 지영미 청장이라고 현직 그 질병청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광복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그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저런 망발은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복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김원웅이란 자가 광복회에 먹칠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종찬이라는 사람, 이혜영의 후손 뚫습니다. 하지만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광복회를 또다시 김원웅에 이어서 또다시 광복회의 회원들을 저는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선열들의 후손이시라면 광복회장의 이러한 지금 전력과 지금의 말들이 어떻게 광복회에 지금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잠깐이 아니라 멈추기로 하고요. 네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어떤 그 국가 기념일 행사 중에 하나인 광복절 행사를 그냥 절단내고 있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본인들도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네. 작전하듯이. 네. 완전 작전하듯이 지금 제가 볼 때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닙니다. 저 발언 네. 수위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게 기사로 났길래 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 줄 알았더니 네, 네. 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본인들이 입장문을 낸 거군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보도자료를 거예요. 내면서 그 보도자료에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한번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네, 우리가 네. 뉴라이트가 될 수 있을지. 아, 그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가지 판별법이 있어요. 판별법. 네. 이건 뭐 병아리 간별사도 아니고 네. 광복회가 네. 적시한 뉴라이트. 네. 요렇게 하면 뉴라이트다 이거예요. 네. 자, 1번 보세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뉴라이트네. 접을까요? 네, 9개 한번 접어볼까요? 네. 뉴라이트인데요. 이승만 건국 일본. 대통령.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네. 나 뉴라이트야. 광복회. 나 뉴라이트야, 뉴라이트. 이 기준에 따르면. 네, 그렇죠. 자, 2번.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좀 비스무리한데. 네. 이게 이제 네. 완벽하진 않지만 1948년 우리나라 건국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죠. 보통 이제 1948년도 8월 15일도 그죠? 이건 건국된 날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네. 그럼 또 뉴라이트네. 네. 자, 그럼 3번.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다. 강변한다는 좀 웃긴다. 이걸 그쵸? 강변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요번에 김영석 네. 독립기념관장이 질문을 했다는 질문, 거죠. 질문을 이종찬 회장이 네 질문을 고의적인 질문인 이거 것 사실 같은데. 유도 유도 질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 국적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시대 때는요 비자 없이 일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본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니까 만약 네. 조선 사람이 네. 일본에 가려면은 이 여권 비자 없이 그냥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석 교수가 한 이야기를 그것만 쏙 끄집어내서 야 일본 이 일본 국적이라 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런 그런 취지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아마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영원한 우리 국적은 그땐 대한민국은 근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네.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종찬 회장은. 그랬나요? 그러니까 일본 갈 필요가 없었지. 자기 그 손친들이 1910년에 한일 합방 되자마자 네, 네. 서울에 있는 재산을 상당 부분 처분해서 네. 중국으로 갔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할 그럼 뭐 이야기가 친중? 많습니다. 친중인가? 이렇게 또 그럼 막 몰아가는 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그 의도된 질문이었고. 자, 그러네요. 4번 한번 봅시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린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임의단체로 깎아내리 우리가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뉴라이트가 정말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지. 당연히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면 안 되죠. 상해 임시정부를 깎아내리면 안 되지. 임의단체? 우리도 임의단체인데. 요거로 보면은 뉴라이트 네. 아니네. 네. 자,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광복회. 아니 근데 이거는요 광복회가 제시한 뉴라이트 판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말리면 안 되지. 네, 이게 뉴라이트 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좀 거거든요. 이상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아니지. 응? 그러니까 마지막 이래요.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단체나 그 사람은 전부 뉴라이트다. 그렇죠. 참 이게 보면요, 광복회가 자신들의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입니다 해서 9가지 기준을 내놨는데 일부는 뭐 가령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럼 저도 내가 그렇게 뉴라이트인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광복회가 막 나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광복회가 국고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국고보조금을 연 25억여 원 25.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많이도 받네.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리고 여의도에 그 빌딩도 지금, 있잖아. 네, 여의도에 빌딩도 있고. 아니 광복회가 사실 우리가 그 독립운동했던 걸 기리고 광복절을 또 잘 기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중요한 이끌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광복회 그 아주 극단적인 발언,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람을 완전히 완전히 뭐예요? 이거 지금 매도하는 거죠. 매도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광복회의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 완전 네. 좌표 찍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좌표 찍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친일 프레임 씌우고 뭐 토착 외구 뭐 이거 이제 안 먹힐 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가. 아, 제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뭐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네. 선임된 김원웅 아유 그 사람은 뭐 또 그런 광복회- 사람이랑 우리가 별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그 하는데. 사람이야말로 광복회장 자격이 안 됐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기대를 안 해요. 광복회를 근데- 오히려 저기한 거죠. 오히려 완전히 저 광복회 자체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먹칠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30 몇 년도에 뭐 중국에서 태어나서 네, 이제 해방이 되고 자기 선친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오는데 네, 교육도 잘 받았어요. 경기중고등학교, 네. 육군사관학교 16기.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 시절에 국회의원도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근데 DJ 대통령 시절에 또 싹 갈아타가지고 국정원장하고. 네. 예? 주상을 잘 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본인이 독립운동한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그 어린데 무슨 독립운동을 해? 아니 요즘 MZ 세대들은요 이런 부분들도 더 안 좋아해요. 더 꼰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분들 다 정말 그 집안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 독립유공자들은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어떤 또 다른 특혜라든지 특권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또 MZ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을 인정받는 게 맞지만 내 부모가 또는 내 조상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특혜를 계속 누리고 산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죠. 네. 그거는 사실 허정희님 감사합니다. 네. 그건 MZ세대가 왜 이런 걸 싫어하냐면요. 네. MZ세대는,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인 개인주의. 그러니까 네. 인디비주얼리즘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야 MZ세대가 맞아요.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아니 뭐 연좌제도 아니고 맨날 네가 아버지 뭐 하시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도 죄인이고 이거 하지 말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너가 아버지 우리 뭐 하시노? 사회들 했더니 요즘에. 독립운동 하셨는데. 그럼 네. 뭐 모든 게 프리 패스 됩니까? 그럼 독립기념관장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되지. 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열받은 척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유가? 처음에는 뭐 건국절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뉴라이트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은 네. 보세요. 결국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뭐냐면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네, 네, 후보자들이 문제가 네. 많아요. 그래서 그 특정인이 밀었던 특정인이 누굽니까? 누군지 궁금하네요. 뭐 김구 선생의 손자도 있고 네. 뭐 그러한데 여기 보면은 오늘 이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보면은 네. 뇌물휴수 혐의가 있어서 뇌물수수 혐의자도 있고. 네, 그래서 처벌받아가지고 그죠? 심사에서 탈락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왜 심사에서 떨어졌겠냐고. 김영석 교수도 지금 이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김영석 교수도 사실 뭐 대통령실이나 여기 유력 기관에서 민 사람도 아니야. 아니 뭐 무슨 연줄이 있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네. 뭐 학자니까. 네네. 근데 보니까 이 후보자들이 여기 보면 기사가 이렇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는 과거 법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뇌물수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네. 같고. 그래서 10명의 후보자를 서류심사를 통해서 압축을 했고 또 서류심사 통해서 5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3명의 후보를 추려서 올렸는데 그렇죠. 최종적으로 해보니 김영석 교수가 제일 괜찮다 해서 된 거예요. 그러네요. 3명이 올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하고. 하는. 네. 지금 요 기사 보면 임원 추천 위원 중에 김영석 교수 임명을 반대해온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한 인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 이종찬 회장도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인발부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심사 과정 자체를 다 비판하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상해. 그리고 심사 과정을 담은 네. 비공개 회의록도 있다는 거예요. 자, 비공개 회의록 이 깝시다 이거. 비공개 회의록을 그럼 오픈해야 되겠네. 까야 돼. 이제 이렇게 네. 되면 김영석 교수가 안 되는 이유를 광복회가 주장하려면 네. 비공개 회의록도 까자고. 까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맞아요. 자기들이 지금 밀었던 후보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홍길동 후보가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이 난리를 치는데 이 난리가 결국 대한민국 광복절을 절단내고 있잖아.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 조혜진 전 의원이 네. 또 아주 옳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게 했죠?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보니까 예. 억지 생때에 가까운 광복회장의 언행을 보면 관장 자리를 광복회 몫으로 지켜내라는 외부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또 그 다음에 한 말이 독립기념관장직을 독립운동 1세대가 아닌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조희진 저는 간만에 좀 네, 쓸만한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면 통합의 상징이 되어온 광복회장이 분열의 주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할 게 아니라 광복회장이 물러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아, 표현했어요. 이종찬 광복회장님 사퇴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 문제는 이 문제 끌고 가봐야 아, 이종찬 회장님께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이종찬 같은데요. 광복회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전적으로. 나라의 공론을 이런 식으로 절단내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 광복절을 그냥 이렇게 절단내도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김영석 교수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선양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해온 행적들을 계속 홍보하고 외국에 좀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뭐 도대체 부적합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 정도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지켜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보도 보면은 여권 관계자 말로 나왔는데 네. 특정인이 밀었던 A 후보자의 경우 네.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게 문제가 되어서 심사에서 탈락했다. 네. 명확하게 나와 대통령은 있네요, 김 명확하게. 관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민 사람 안 되니까 지금 생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이제 야당에서 또 그렇게 대통령이 또 뭐 무슨 관련이 있냐 뭐 대통령의 뭐예요 이거 역사관이 또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갈 건데요.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이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제청하고 그러는 사람들 또 어떻게 다 압니까? 아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제가 사는 네. 지하철역 네. 앞에 현수막이 벌써 떴어요. 민주당 말로. 그렇죠. 벌써 떴죠. 이거 가지고 아이고, 정치 공세를 시작했어요. 또 이제 또 내려갔네 지령. 지령이 내려간 거지. 야 이거 잘 걸렸다.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은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진보당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이종찬 광복회장 발로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종찬 회장이 그냥 이렇게 떠들어 주니까 얘기해 주니까 이제 막 민주당이랑 얼씨구. 네, 얼씨구나 좋다 하고 또 이제 또 광복절도 왔겠다 해갖고 또 이제 친일파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소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 됐어요, 지금. 네. 국민 분열. 지금 보면은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장에 안 가고 별도로 한다면서요 또? 저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선생님 기념관 선생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겠다. 웃깁니다,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진짜. 지금 광복회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대한민국 안에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도 내일 또 거기 가야 되거든요. 가세요? 네네. 아유. 그런데 이 광복회에서 또 다른 기념식을 한다?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광복절은 1948년 광복절에는요. 본인이 뭐 좌파 계열이든 우파 계열이든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또 다 한 마음이 돼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때예요. 그걸 네.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태극기 들고 그거 한번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누구 공이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당파 싸움하는 거 똑같아요, 하는 짓이. 아니 그 시절에는 1919년도부터 또 45년도까지 광복될 때까지는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공을 반드시 인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홍범도 선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육사 또 특히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는 이 육사들 이 육사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그 흉상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홍범도 선생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홍범도. 근데 이분도 행적인 논란이 있었잖아요. 홍범도를 이야기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1921년 자유시 참변 사태 이전에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했죠. 그렇죠. 했는데 네. 자유시 참변 사건에서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홍군 쪽에 그 자유시에 조선 출신의 독립군 세력이 다 모인다. 이런 게 정보가 넘어갔고 또 그 당시에 일본군의 동향도 수상해요. 네. 일본군도 정보를 역정보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홍군이 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쉽게 하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뭐 이 엽총 이런 것들이 수천 정이 그냥 한꺼번에 다 작살납니다. 그러니까요. 일부는 밀려가지고 그 자유시를 흐르는 강으로 다 빠져가지고 익사당하고.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 출신인데 이 우리나라 독립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타격력이 자유시 참변에서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홍범도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 뒤로 홍범도는 한국에 안 들어오고 러시아 갑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사셨죠. 스탈린한테 권총 선물하다 받잖아요. 네, 그랬죠. 그 사진 찍힌 것도 보면 러시아 군들이 쓰던 그 철모 쓰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다가 동상을 세운다? 그건 안 되는 그거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국민 정서, 그거에 맞지 않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 발언한 거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당시에 이 좌익, 우익 이런 게 존재했었잖아요. 존재했죠. 그래서 그 좌익과 우익이 존재했었고 그 당시에는 다 같이 공존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엄연히 45년도 이후에 또 3년 동안 미군 통치 그 기간 이후에 노선을 정확하게 정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난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렇지. 세우겠다. 그렇지. 그리고 김일성은 그 똑같이 지금 이제 그 소련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1919년도 건국서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좌익 활동을 했었던 것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면 좌익 운동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1919년도 건국서를 계속 주장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런 논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댓글에 배현철님 중국에서 태어나 9년 동안 살다 온 이종찬 할배 집에 가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우리도 이러면 친중 세력이니까 여기서 저기 광복회장 할 자격이 없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니,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 금수저죠, 금수저. 금수저죠. 네, 어떻게 금수저입니다. 보면. 독립운동 본인이 권총 들고 했어? 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신 거지.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본인이 논란을 일으켜서 논란의 중심이 자꾸 되고 있고 본인도 또 비판받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되는 건 그렇죠.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광복회장 사퇴하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뭐 집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집회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뭐 집회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복회 앞에서 뭐 집회한다는 광복회 얘기도 앞에서 있죠? 뭐 집회 열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가 전 국민적인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는 순간 광복회는 국고보조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돈을 왜 내지? 내가 내는 여러분이 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금입니다. 하는 네. 거죠. 왜 광복회를 우리가 세금을 내서 지원해야 되지? 저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단체를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나올 수밖에 없고요. 광복회장님이 어른이시니까 이런 데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또 따로 광복회가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이거 기념식 하는 거 자체 이거 정말 이건 정말 볼썽사나운 짓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어제 오후에 난 기사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건국절 논란. 네, 먹고 살긴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 되나?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친구의 아버지거든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편하실 것 네? 같아요.
말은 못하고 이럴 때 이철우 교수가 가서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아니 이럴 때 그 광복 회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대통령한테 꼭 이렇게까지 뭐 해가지고 이 논란을 안 그래도 민주당 공격에 진짜 참, 탄핵 진짜. 얘기 나오고 정말 힘든 상황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보신다는 걸 제가 듣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종찬 광복 회장님 막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예?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하는 그런 자리가 네. 아닙니다. 광복 회장이라는 자리는. 광복 회장이라는 자리에 품격을 좀 지키세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럴 때 좀 싸워줘야 되는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는다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엄청 또 세게 비판했던데요. 아니, 국민의힘의 네. 입장이 뭐지? 아, 그동안 우리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전당대회 때 그렇게 말싸움 잘하던 사람들 전부 어디 갔어? 제 말이요. 예? 네. 전부 어디 가서 숨은 거야? 아니, 이럴 때 좀 목소리를 내야지. 이럴 때는 조용히 스탠스를 중립이다 막 이러면서 있어. 안 되지. 아니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 공격에 우리가 항상 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친일 프레임 씌우려고 할 때 이제 좀 맞서서 싸울 때가 됐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금배지라고 하죠. 네. 배지 단 분들, 국회의원들. 아니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뭐 완전히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미는 후보들을 위해서 난리를 치더니 왜 이 광복 회장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아니 이게 어? 추경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내에서 그 김관장 인선에 대한 이견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김관장 인선에 대해서 얘기겠죠.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인사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공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호시님, 정희님,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지금 뭐 강승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얘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는 네. 민주당은 해묵은 건국절 논쟁을 소환하며 국민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요. 음.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과도한 일방적 인물 평가가 국가 경축일인 광복절 파행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개인 표명들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세게 이 싸웠으면 국민의힘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을 바로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직격을 해야 돼요. 아니 여기 보니까 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분이 이제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다. 역사는 두동강 8.15의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얘기 있었냐면 작년 8.15 때 또 이런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대요. 네. 그래서 경축식이 파행되질까 하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 신지호 부총장이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요청으로 자신이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의 갈등을 중재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신지호 이분이 대표적인 뉴라이트계 비판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광복회하고 중간 역할도 하고 이랬는데 왜 뉴라이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뉴라이트 그러니까. 얘기를 괜히 꺼내셔가지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상- 어떤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네. 공산당 빼고 네. 대한민국 공산당은 안 됩니다. 네. 한국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공산당이 정치 활동을 못 해요. 경기 동부연합이나 통진당 해당되는 거 아니 아시죠? 지금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사상을 가질 자유가 있는데 뉴라이트 한다고 뭐 왜 문제를 삼지? 뭐 그러니까요. 뉴라이트가 뭐 체제 전복 세력인가?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가 2000년대 중반에 신보수주의 뭐 해갖고 레이건이나 뭐 대처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게 탄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무슨 뭐 친일파가 돼 있고 완전히 지금 이런 가운데 이게 불편한 거죠. 지금 좌파 사실은 입장에서. 이번에 이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뭐 새로운 미래 등등이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깔아놓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론 분열 사태에 대해서 네. 그냥 아무런 저 쉽게 이야기하면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네. 식으로 올라탔어요 지금. 야 이거 재밌는데? 민주당 박수 치고 있었죠 지금. 완전히 재밌는데 이거 완전히 윤석열 이종찬 회장님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종찬 방지법 제정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반일 죽창과 당장 중단하라.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거리도 아닌 것을
이종찬 지금 광복 회장과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이 지금 침소 봉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국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종찬 그 광복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광복 회장으로서는 이번 건국절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김영석 이 독립기념관장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8.15 기념식에도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광복절 이 기념식을 보이콧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다라고 단정하면서 7.18라고 하면서 이번 그 광복절 기념식에도 함께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석 그 교수 내지는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나 그 이종찬 광복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뉴라이트면서 친일 인사인가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임명 절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임명 절차에 과연 문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또 1945년 이 광복절을 오히려 1948년에 있는 정부 수립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것이 내 입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일 임명 사전에 일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컨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친일 논란,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뭔가 그 호도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사적 팩트에 근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틀린 것이고, 그와 같은 그 백선엽 장군의 어떤 그 6.25를 통해서 우리 다부정 정투에서 대한민국 구한 그 인물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어떤 그 군대 경력, 이걸 들어서 친일 임명사전에 올린 것,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걸 가지고 친일이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 민주당과 지금 그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외에 건국절을 지금 들고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명시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얼씨구나 하면서 반일 죽창가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 논쟁으로 해서 친일 논란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번 전국을 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닙니까? 이는 마치 지난 대선 직전, 대선 3일 전에 김만배와 또 김만배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것을 민주당과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낼름 받아가지고 450만 개 넘는 문자를 보내서 정말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호도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그러면 그 좌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으면은 민주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확대 재생산하고 그 뒤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데자뷰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 방지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종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공을 놓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른바 역사 논쟁에 있어서 밀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증사, 팩트에 기반을 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인물을 공격하는 이런 민주당과 좌파의 전략,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힘의 전략. 첫 번째, 현재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 부분을 계속 두면서 결국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야권에 그리고 좌파 언론의 문매를 맞도록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광복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말 섞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꼬리를 내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니면은 그 국가보훈처 같은 데에서 이런 그 토론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김영석 그 관장과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민주당 내지는 그 그 광복회 인사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사실이 뭔지, 실제 진실이 뭔지를 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러면은 광복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일 있을 그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광복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도 보내가지고 또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직접 지금 그 이종찬 그 광복회장을 만나가지고 사안을 설득하고 이 그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지금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목리를 부린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종찬 위원장이 뭐라고 하죠? 이거 지금 자기가 그 선임하는 절차에 배제됐고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 있었던 오영섭 임원 추천위원장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찬 회장이 스스로 심사에서 빠졌고, 오히려 그 오 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종찬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오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이고 그래도 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했더니만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 위원장이 하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자기를 배제시켰다고 고소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종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지금 오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다고 하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지금 그 이종찬 위원장을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국가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그 독립기념관장에 그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 5명 중에 1명을 지금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봤더니만 꼴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유는 예전에 뇌물 먹은 죄로 형사처벌받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조차도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더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추천위원회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조차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5명 중에 지금 그 김영섭 위원장이 1등으로 돼서 지금 그 선임이 됐던 것이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영섭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올라온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인해서 임명했는 거예요. 임명하고 추천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이종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서 몽리를 부리는 점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안은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안이 이 정도를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반일 죽창가를 부를 것이 아니고 사안의 실체를 파악했으면은 오히려 지금 이종찬 광복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회장님 정말 뜻깊은 자리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도 갈 테니까 같이 가셔서 하고 사안이 어떤지를 이후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응해 주기를 저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더불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건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기 전에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서 악마화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쏘아넣어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번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번을 이김으로써 역사 전쟁에서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과 또 이번 정부의 노력,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종찬 방지법을 제정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반일 죽창가 당장 중단해서 내일 있을 8.15 경축 행사에서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